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2024 정시 분석이랑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세화여자고등학교에 있고요. 예, 유태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프로그램 개발팀 센진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센진학 개발팀 부팀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어, 함께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4 정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이 정시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수능 봤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한 큰 틀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시를 지원할 때 우리의 필드, 우리의 어떠한 공간은요, 2024 수능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입결을 분석할 때, 그리고 올해 수능에 대해서 입결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성적으로 이 대학에 붙을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2024 수능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수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정시에서는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정시에서의 등급은 표준 점수 구분에 의한 숫자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는 등급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기준 내용이고요. 정시에서는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 혹은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몇 점이고 백분위가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우리가 지원할 가능할 대학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어 점수의 분포부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점수의 분포입니다. 어때요? 그림 보니까요. 굉장히 이쁘죠? 그쵸? 이쁩니다. 마치 뭐 정규 분포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굉장히 변별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변별이 잘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간의 구별들이 잘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점수 자체가 아니라요. 내가 함께 지원하는 그 학과의 학생들보다 몇 점이 더 높은지가 중요해요. 상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단순히 점수 하나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 표준점수 합 400이 갖고 있는 이 상대평가, 상대적 위치랑 올해 표준점수 400이 갖고 있는 상대적 위치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결을 볼 때 작년 표준 점수를 올해로 그대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올해의 표준 점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과목별로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를 살펴보면은요. 만점 표준 점수가 무려 150점이에요. 그쵸? 만점 표준 점수가 150점입니다. 1등급 마지막 표준 점수가 어때요? 133에서 끊겼어요. 그쵸? 그러면은 만점하고 표준 점수 1등급 컷 사이의 점수가 무려 몇 점이에요? 17점의 차이가 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국어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국어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 안에서 굉장히 세분화되었어요. 즉, 국어를 내가 1점을 더 받았을 때 내가 더 많은 학생들보다 우위에 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평가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나보다 점수가 높은 애가 몇 명 있는지,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구분 점수를 봤더니만 133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백분위를 놓고 보면요. 백분위 96까지가 1등급인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백분위 96이 두 개가 있고요. 백분위 96이 둘 다 1등급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2등급이 나왔어요. 자, 이 원인은 뭐냐면요.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시험들은 백분위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수로 나타나요. 정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자, 133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는 96.1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132에 해당하는 표준 백분위는요, 95.5나 6 정도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두의 백분위가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96에서 그래서 대략 4.07% 정도 나온 거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133까지가 1등급으로 딱 끊겼고 그 밑에 있는 점수는 2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백분위지만은 등급이 갈려졌다. 자,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표준점수 132랑 133 모두 백분위가 96이니까 96의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표준점수상에서는 점수가 1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엄연히 1등급과 2등급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국어의 점수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자,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요, 국어가 쉬웠죠. 작년에는 국어가 쉬웠기 때문에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함을 가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등급에서 차이가 최대 17점까지 차이가 났어요. 자, 133에서 17을 빼면은 116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표준점수 116과 133은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죠. 그 점수 차이만큼 뭐가 벌어졌어요? 1등급 안에서의 구분이 벌어졌다. 따라서 국어는 잘한 학생들이 훨씬 유리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1등급 안에서요. 자, 특징들을 하나하나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국어의 변별력이 뭐예요?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22 수능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어의 변별력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었다. 두 번째, 인원이 특정 구간에 몰리지 않았어요. 그쵸? 정규 공표를 이루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였던 거 혹시 숫자로 보셨나요? 그래서 인원이 특정 구간에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점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의 표준 점수 차이는 4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두 문제 정도 차이네요. 그래서 여전히 화작보다는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1등급으로 이루어진 구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위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적어졌고 그에 따라서 100분이 100으로 이루어진 구간은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됐어요. 자, 국어 표준점수 140 이상이라면요, 수학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어요. 정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수학이에요. 수학이 몇 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학이 몇 점인가가 마치 피벗이 돼가지고 국어와 탐구의 조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자, 올해는 국어가 변별이 좋았기 때문에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한 140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한두 문제가 내가 혹시 더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어 표준 점수 140 이상 받았던 학생들이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그 공간이 완전히 닫혔기 때문에 국어를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수학을 못했으면 그거를 커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올해는 커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단 뭐라고요? 국어를 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100분이 96이지만 등급이 2등급이 나왔어요. 아, 이게 혹시 그럼 이건 뭐였을까? 수능 체제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1점 차이로 인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수학입니다. 수학을 보니까요. 자, 수학은 4점 단위예요. 4점 단위. 그쵸? 100점,
96점, 92점, 88, 84, 80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주로 4점을 틀리지 2점하고 3점을 틀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적인 충격은 96점보다요, 97점이 더 강하게 와요. 96점 받은 학생들은 그냥 설령 그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거 실수했거니 라고 생각해서 좀 아쉽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요. 97점 받은 학생들은 정말 쉬운 문제에 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타격이 어떻게 보면은 96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수학의 인원수를 잘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 도수 분포표, 평가에서 공개한 이 도수 분포표가 굉장히 중요한 수능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원점수를 편의상 97, 96을 나누어서 표현했지만요. 자, 우선 만점은 612명이에요. 얼마 없어요. 작년보다 좀 더 줄은 거예요. 작년에 900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인원수가 얼마 없죠? 86명밖에 없어요. 이 학생들은 아마 2점 혹은 3점을 틀린 학생일들일 거예요. 아무래도 실수한 학생들은 좀 적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학생 인원수를 보니까 517이 있고 800이 있어요. 제법 많은 인원수인데요. 만점 인원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 안 나죠. 그쵸? 얘는 610이고 얘는 517, 8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던 수학 표준점수 144, 145는 사실은 표준점수로 볼 때는 1점 차이지만 원점수로 볼 때는 둘 다 96입니다. 둘 다 수학 한 문제 틀린 학생들이에요. 수학 한 문제 틀린 학생인데 공통에서 틀렸냐 미적분에서 틀렸냐에 따라서 미적분을 틀린 학생은 미적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표준점수가 144가 됐고요. 공통을 틀린 학생은 좀 쉬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145가 나와서 여기서 1점이 갈립니다. 그렇게 144와 145가 같은 원점수 96점이지만 갈려요. 그런데 자, 원점수 92, 표준점수 141에서는요, 이들이 다시 만나서 2091명이 돼요. 자, 그러면 종합하면 이런 거죠. 만점자 612명이에요. 그리고 517과 800을 더한 1317명이 96점 받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2091명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바로 92점, 4점짜리 2개 틀린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인원수가 얼추 이해가 되겠죠. 아무래도 만점자보다는 하나 틀린 학생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하나 틀린 학생들보다는 2개 틀린 학생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니까 137에 가니까 인원이 4175명으로 좀 더 많아요. 그죠? 요게 원점수 88, 즉 수학 3개 틀린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수학을 3개를 틀렸어요. 근데 이 바로 위에 138을 보면 어때요? 89점. 그쵸?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들이 4175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존재한다. 즉, 이 학생은 2점 2개 틀렸고 3점을 실수로 하나 틀린 학생들일 거예요. 자, 그 다음 132, 133, 134를 보니까 인원이 4175보다는 약간 많으면서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으로 134, 133, 132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네들의 정체는 뭐냐? 이 학생들의 정체는 바로 84점 받은 학생들이에요. 특히 미적분 기준 132, 133이요. 84점 받은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132와 133이 어떻게 구별됐냐면 얘네가 4개 틀린 학생이잖아요. 공통 하나 미적 3개 틀린 학생이 바로 130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아마 공통 2개 미적 2개 틀린 학생일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학생은 85점. 수학을 2개 틀리고 3점 하나 틀린 학생. 수학 3개, 3점 하나 틀린 학생. 그리고 137에는 누가 있어요? 확통 만점이 있고요. 그리고 134에 확통 96이 있어요. 요 조합들이 만나서 한 2969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4239가 같이 4개 틀렸지만은 어떤 학생들? 공통 하나에 미적분 3개 틀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84점인데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2등급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최저를 맞춘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시로 많이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학생들로 인하여 수시 합격자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129를 보면 7,000명이 있죠? 요 7,000명이 이른바 약 80 정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80점 맞은 학생들. 이렇게 인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수학 점수의 분포예요. 이 수학 점수를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일종의 피벗 지원 가능권의 어떠한 기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 점수가 100이냐 원점수 100이냐 96이냐 90이냐 88이냐 즉 원점수 144냐 141이냐 138, 137이냐 134, 3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어랑 탐구가 그것을 도와준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보다는 아래 대학으로 내려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면 우선 뭐부터 살펴봐라? 수학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 물론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어를 잘하고요. 수학을 못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는 표준점수 합으로 대략적인 나이는 설정한 그 대학들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같은 표준점수를 받았지만은 내가 수학이 조금 더 좋은 상태에서 표준점수를 받은 거라면은 같은 동점자보다는 위쪽 대학을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학이 가장 반영 비율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대부분 대학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이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학 역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성이권 학생들이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다 맞은 학생들도 작년보다 줄었고요. 96, 92 맞은 학생들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권 의대에 대한 변별 역시 작년보다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 하더라도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숫자만큼은 여전히 수학의 점수들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확통은 결국 확통이었습니다. 굉장히 확통 선택자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이 되겠네요. 원래 많은 기관들에서 확통 선택자들의 1컷이 대략 92로 예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96이 나왔어요. 92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가채점 결과상으로 실채점이 나오기 전까지 인문 학생들이 작년보다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교차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더 닫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확통의 사실상 1등급 컷은 96이었고요. 다 맞거나 하나 틀린 학생들만이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1등급 전체 수학 받은 학생들 중에서 확통을 차지한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확통 선택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확통 100점은 미적 88점이랑 똑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확통과 미적의 점수 차이는 4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엔 12점, 표준점수상으로는 11점 차이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통이 쉬웠고요. 미적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확통이 그만큼 쉬워졌고 미적이 그 이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어떻냐? 큰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점수 1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학생들의 분포가 좀 더 어쩌다 퍼져 있었습니다. 아까 봤었죠? 원점수 96에 해당하는 점수가 144, 145로 갈려졌고요. 그리고 84에 해당하는 표준점수가 역시 갈려졌기 때문에, 자, 상대평가, 등수가 중요한 정시에서 여기서 표준점수 1점을 더 받았냐, 덜 받았냐는 생각보다 상위권 대학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84의 경우에는 조합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문제 영어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어때요?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쵸?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요. 작년 대수능은 7.83이었어요. 요거 2023 대수능입니다. 못합니다. 죄송해요. 7.83%였지만요. 올해 대수능은 4.71%예요. 40% 정도가 줄었어요.
그쵸? 절반보다는 조금 넘게 살아남은 거네요. 1등급 학생들 다수가 2등급으로 떨어졌고요. 그 여파가 그대로 2, 3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만큼 2등급이 빠지고 3등급 받은 학생은 4등급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자, 보통 1등급이 4%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영어는 상대평가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때요? 88점 혹은 89점을 받아서 2등급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적 보면은 아마 영어 2등급 받은 학생들이 88, 89일 경우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선생님들이 아마 얘기했지만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 멘트. 절대평가를 해서 절대 쉽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결국에는 2등급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다. 사탐입니다. 자, 인문계 사탐이 참 올해가 공교롭게 됐어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른바 쌍윤으로 불리는 그 과목이 백분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표준 점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 문제 틀렸을 때 떨어지는 백분위가 상당히 커요. 생활과 윤리 한 문제 틀렸는데 백분위가 7 떨어집니다. 98에서 91까지 떨어져요. 다 맞았다 하더라도 백분위가 98밖에 안 돼요. 더 심한 건 뭐예요? 윤리와 사상이에요.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다 맞은 학생이 무려 11%가 넘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블랭크가 났고요. 1등급 학생들로만 모두 채워지게 됐고 이 학생들로 인해서 백분위가 94까지 내려오게 돼요. 다 맞았는데 백분위가 94예요. 96이 1등급 컷으로 알고 있는데 94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급만 1등급이지 백분위로 따지면 2등급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등급으로서는 기분이 좀 안 나쁠지 모르겠지만 백분위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점수예요. 다 맞았는데 2등급이에요. 사실상 1등급이 윤사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기준으로는요? 정시 기준으로는요. 수시 기준으로는 1등급이 있지만은 정시 기준의 영향력으로는 윤사의 1등급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와 사상 선택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많이 힘든 위치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예측했을까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냥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뿐입니다. 자, 하나 틀렸어요. 백분위가 86. 100에서 94 떨어지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86까지 떨어집니다. 자, 3점짜리 하나 틀리죠? 그나마 이거는 2점짜리 하나 틀려가지고 86으로 선방한 거예요.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들은 백분위가 81까지 떨어집니다. 3등급 중에서도 어떤 느낌? 아래쪽이에요. 자, 그래서 윤사가 쉬웠지만 실수로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들에게는 진짜 지옥이 열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윤리와 사상 올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워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시를 지원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불리함을 안고 가야 됩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시 만만하지 않았어요. 세계지리보다 한국지리가 조금 더 세죠. 왜? 만점 받아도 백분위가 96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여기서 사탐 설명할 때 표준점수보다는 백분 위주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변환 표준점수 때문에 그래요. 변표는 표준점수라는 말이 붙지만은 기반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탐구에서는 표준점수 이상으로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백분위예요. 백분위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정치화법 사회문화입니다. 자, 일반 사회과에 속하는 경제정치화법 사회문화는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백분위가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쵸? 그리고요. 최고 표준 점수도 70점이 이상입니다. 넘거나 70점이거나. 가장 많이 선택한 조합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인데 생활과 윤리에서 조금 백분위가 못 넣어진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어느 정도 잘 봤다면은 사회문화에서 내가 부족한 백분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단 사회문화 잘 봤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사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과탐1입니다. 과탐1의 경우는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표준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100분이 떨어지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2를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1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화생지 1 중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그렇게까지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 않은 성적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과탐 선택자들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자, 투과목을 살펴보면은요. 자, 투과목은 생각보다 화투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과탐 1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높이 표준 점수가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러나 화투가 80점이라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고 요것이 어디에 서울대 최상위학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과학투를 선택한 학생들은 조정 점수 3점 혹은 5점이라는 추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할 때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대는 100분위를 쓰는 게 아니라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물화생지 2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서울대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점하게 됩니다. 자, 변환 표준 점수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 표준 점수의 기준은요, 응시한 과목의 100분위예요. 100분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분위에 따라서 점수가 산정이 되고 있어요. 자, 100분위, 자, 변환표는 뭐냐면요, 과목별 난도에 따른 표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고요. 자, 기본 원리는 하나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정해요. 얘는 어떻게 하고 사회탐은 어떻게 늘리고 과탐은 어떻게 늘리냐. 자, 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대부분 대학이 발표가 쭉쭉 하고 있는데 변표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아니라 100분위 간격별로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0분위 간격이 넓게 벌려졌냐 좁아졌냐 요거에 따라서 대학이 힘을 주고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내가 100분위가 이 대학의 유리한 100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100분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봐야지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차 지원식 변표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내가 과탐을 응시했어요. 내 과탐을 응시했는데요.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과탐을 응시했기 때문에 내가 적용받는 변표가 과탐일 수 있어요. 경영학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요. 과탐의 변표를 가지고 지원해요. 그러면 사탐을 가지고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탐의 변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즉 같은 학과를 지원했는데 이 학생이 사탐을 응시했냐 과탐을 응시했냐에 따라서 변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경영학과는 인문계열의 과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과탐을 들고 와서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너가 적용받는 편표는 사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과 사탐의 표준점수 차이, 변표의 차이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사탐 사이에서 같은 100분위 사이에서 어떻게 변표의 간격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변환 표준점수 설정을 통해 대학이 교차의 비율을 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사탐을 많이 유리하게 준다면은 과탐 쪽에서 변표의 유리함을 믿고 넘어올 수 있는데 하나의 방어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학이 교차의 비율을 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100분위가 망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100분위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표준 점수는 1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100분위가 뭐한 거?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백분위가 망가진 구간의 학생들입니다. 이때는 점수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반적으로 탐구 성적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선택 과목별로 사탐의 유불리는 굉장히 확대됐어요. 그쵸? 생명을 선택했느냐, 아니면은, 정법, 사회문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과탐 5는요, 그럼 유불리가 좀 적었어요. 물화생지 원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화생지 원원은 그런 표점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자, 과투 생각보다 표점은 아주 높진 않았어요. 변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능 한번 총평해 볼게요. 자, 수능 총평은 이렇습니다. 킬러는 없지만요, 상위권 변별력은 확보했어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멘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당했죠. 즉,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었다?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변별력 확보가 됐고요. 확보된 건 맞습니다. 근데 킬러가 없었다? 암살자는 어딘가에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종점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수능이었어요. 아까도 봤지만 수학과 국어에서 조종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것이 나타났어요. 자, 모두 다 잘 본 학생이 적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위축돼 있어요. 심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겁먹고 있고 많이 떨고 있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수능 최저 탈락의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연고대 지원선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를 쓰냐, 고대를 쓰냐. 거기에 따른 변화들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고려할 변수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국어 어려웠어요. 수학 어려웠어요. 탐구도 만만치 않았고요. 영어 어려웠어요. 이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변수가 있다. 자, 2024 정시전형 변화입니다. 여전히 높은 주요 대학 정시전형 비율 있죠.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고대 일반 전형, 교과 전형 두 가지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성대가 영어 변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보고 성적표 나온 주말에 성대가 영어 변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국어 수학이 어려워짐으로써 시험과 하는 표준 점수는 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변환 표준 점수예요. 자, 이 변환 표준 점수는요, 동일 100분이 해당하는 표준 점수 평균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변환 표준 점수는 이른바 변환 표준 점수 공식에 의한 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0분이 84까지 어때요? 사탐보다 과탐의 변표가 더 높았어요. 그러면 그 높은 만큼 뭐 할 수 있다? 과탐이 사탐을 잡아먹기 위한 공간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학은 어떤 식으로 사과탐에 변표를 주어질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식으로 나오는 변표의 구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줄인 구간이 어디고 넓힌 구간이 어디냐? 요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대학에서 원하는 백분위 구간 정도도 함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자, 지원하기 앞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서울대 과투 폐지 필수 반영 폐지됐고요. 고대 교과전형 실시했고요. 성대 영어 등급별 변표 적용했고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필수대학 필수 반영 폐지대학이 늘어났어요.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표본 내 등급별 과목 분포예요. 자, 국어를 보니까 확실히 엄매가 여전히 강세가 있죠. 1등급 대부분 88.2% 정도 학생들이 국어 1등급에서 엄매가 차지했고요. 2등급 학생들은 79.88%, 3등급은 72.28%라고 서울 중득 진학 연구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수학은 더 심해요. 자, 수학 어때요? 확통이 1등급에서 확통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상위권의 인문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최상위권의 인문은 거의 없다. 즉 누구? 자연계 학생들이 대부분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1등급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2등급까지도 여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능 계열별로 한번 볼까요? 자, 파란색 그래프가요, 자연계입니다. 빨간색 그래프는요, 인문계예요.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자,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차이를 보시면은요,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교차 지원의 공간입니다. 이게 바로 교차 지원의 공간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차이만큼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넘어올 수 있어요. 작년 거를 보니까 어때요? 아까 올해 거와 작년 거를 이렇게 비교했더니 확실히 올해가 좀 더 차이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작년도 교차 지원이 많았지만 올해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2024와 2023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쪽 학생들이 정말 이과 학생들이 오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은 점점 더 길은 좁혀져 있다. 이 뜻이에요. 굳이 따지고 보면은요, 뭐 문과의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문과의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미적분을 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놓고 보면은 인문계든 자연계든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대학은요, 표준점수 합과 백분위 한만으로 가지 않아요. 그쵸? 반드시 뭐가 적용되냐면요, 대학별 환산점수가 적용이 됩니다. 대학별 환산점수는 쉽게 말해서 대학의 얼굴과 같아요. 자, 환산점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수 선택을 할 거예요. 표준점수 쓸 거예요? 아니면 표준점수하고 변환 표준점수를 같이 쓸 거예요? 아니면은 백분위만 쓸 거예요? 혹은 등급만 쓸 거예요? 아니면은 국수는 표준점수 반영하고요, 탐구는 백분위 반영할 거예요. 과목은요, 국수탐만 볼 거예요? 국수영탐 볼 거예요? 국수영탐 중에서는요, 3개만 선택해서 볼 거예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놔두고요, 국수탐 중에서 2개 고를래요. 비율은 인문은 이렇게 할 거예요. 최고 점수, 각 과목의 최고 점수로 나눌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 뭐와 비슷하냐면요. 자, 캐릭터 꾸밀 때,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캐릭터를 꾸미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요. 눈썹은 어떤 모양 할래? 코는 어떤 모양 할래? 입은 어떤 모양 할래? 뭐 게임 캐릭터 하니까 조금 다른 비율을 쓰면은 이상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이상형은 어떤 얼굴이었으면 좋을까? 눈썹은 이랬으면 좋겠어. 코는 이랬으면 좋겠어. 입술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얼굴은 어떤 형태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매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이마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사람의 얼굴이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각 대학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등장한다? 대학 환산점이 결정되고 이것이 결국 정시에서 대학이 말하는 얼굴입니다. 그게 대학이 정시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에요. 자, 정시 사례에 우리가 흔히 입결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상위권은요, 표준점수 합에 따른 누적비를 좀 활용해야 돼요. 전체에서 내가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역별 도수 분포도 봐야 돼요. 왜 동점자가 내가 유리한 구간에 속하느냐,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해서 얼만큼 유리함을 잡아먹고 있느냐, 특히 수학에서요. 그것도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탐구에서 변표의 영향력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적표 보긴 봐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중위권 실수로 오면은 어떤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요? 특정 과목을 못 본 학생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못 본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망가졌는지, 얼만큼 망가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영어 등급도 같이 봐야 돼요. 4등급 이하는 매우 매우 불리합니다. 자, 하위권은 이래요. 더 이상 누적비는요, 이제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젠 택대학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는 못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들 같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부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 표준 점수와 백분위 합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사례 분석을 할 때도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자연계 영역별 반응 비율이에요. 자, 쭉 한번 나열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의 반응 비율이 가장 높죠. 그쵸?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은 다른 걸로 메꾸기가 그만큼 힘들고 왜 자꾸 자연계가 수학 하는지를 대학의 반영 비율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 반영 비율을 보니까요. 수학이 제일 당연히 높고요. 국어랑 탐구가 평균 내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대학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과탐이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네요. 경희대, 고대, 시립대, 성대, 연대, 중대, 홍대. 요 대학들은 과탐을 잘 봐야 돼요. 국어보다는. 그쵸? 자,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들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요. 어떤 것부터 망치기 시작할까요? 국어일까요? 수학일까요? 탐구일까요? 물론 학생들마다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탐구부터 망쳐요. 즉 국어, 수학 점수 받는 것보단 과학 점수 잘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은 자연계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거죠. 우리 아까 봤듯이 수학 1등급 비율 봤듯이 어때요? 상위권에 1등급에 누가 많이 있어요? 과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미적분 착한 학생들이. 그 미적분 착한 학생들 대부분이 뭘 택했어요? 과학 탐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과학 탐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국어 수학보다는 어렵다. 그 다음에 국어가 되겠고 마지막으론 수학이 됩니다. 자, 인문은요. 수학이 물론 많이 반영하긴 하는데요. 조금 대학이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이제 국어의 반영 비율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나 여전히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 꽤 보이죠? 그리고 그 대학들 좀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학과를 놓고 보면은 어문 계열보다는 상경 계열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어와 수학의 성적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자연은 과탐부터 망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순으로 무너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문은 어떨까요? 정반대예요. 수학부터 먼저 망치고요. 그 다음 국어, 그 다음 탐구예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 탐구 성적은 참 좋지만 국어 수학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는 어때요? 국어 수학 성적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밀리는 구조가 바로 이 수능 구조입니다. 자, 이제는 학과별로 한번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학이에요. 가장 최상위권에 속하는 의학학입니다. 자, 의대 금별 누적 인원을 한번 쭉 나열해봤어요. 모든 의대는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위권 의대에 해당하는 것들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군에는 메이저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고대, 한양대가 서울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대로는 연세대 치대가 있고 그리고 인제대 의대, 경북대 의대, 전남대 의대, 충남대 의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군을 보면은 제일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바로 서울대가 되겠죠. 서울대 일반 그리고 직윤이 돼 있고요. 바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중대 경희대로 내려옵니다. 중대 경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도 있고요. 아주대 의대, 그 다음에 이대 의대 이런 식으로 있죠. 그 다음에 뭐 한림대 의대, 그 다음에 인제대 의대, 뭐 부산대 의대, 연대 미래의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순서는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선호도 순을 따지긴 했지만은 뭐 지금 선호도 순하고는 아주 맞지는 않고요. 예, 그냥 좀 보기 쉽게 어느 이제 맞는 거니까 이 순서가 이른바 대학별 서열이다. 100% 대학별 서열과 똑같다. 이렇게는 안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는 2023 평균 경쟁률이 있고요. 그래서 가군에서 보니까 대략 300명, 여기 340명, 다군은 확실히 없죠. 그쵸? 물론 이 아래 뭐 순천향대, 제주대 이런 의대가 있긴 하지만요. 여기 인하대, 그 다음에 단대 천안의대 이렇게 몇 개 대학들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의대에는 지원 자격이 있어요. 자, 국어는 몇 점까지 하한선일까요? 수학은요? 그쵸? 국어는 130, 한 7, 8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물론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면 조금 더 국어가 낮아도 괜찮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선호하는 의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의대 쪽으로 내려와야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수학은 원점수가 한 92, 100분이 141이 거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점수는요, 실질적으로는 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영지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쵸? 반영지표. 100분위 반영하느냐, 표준점수 반영하느냐, 그리고 표준점수에다가 변표 반영하느냐. 자, 올해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지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좋아졌다고 그랬죠. 즉, 의대선, 이른바 의대 지원 가능성을 넘는 학생들과 넘지 못한 학생들의 선이 작년보다는 더 분명하게 그어져서 결국에는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냥 지원 가능한 학생들끼리만 서로 지원해가지고 가나다군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나군의 최상위 의대는요? 나군의 최상위 의대는 어떻게 돼요? 현재 서울대가 있죠. 그쵸? 서울대가 최상위 의대가 있고요. 그 밑에 중대, 경희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유리해요? 투 선택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투 선택자들이 표준 점수는 높지만 100분위가 그에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서울대로는 지원 가능하지만은 다른 쪽 의대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100분위로는 원원에 비해서 항상 유리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과탐의 원도 100분위가 아주 이쁘게 잘 구별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100분위에서 변표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과탐 원원을 선택한 학생들은 진짜 과투의 표준 점수가 세기 때문에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 것 뿐인 거지. 그 외 나머지 의대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예전에는 투가 안 돼서 연대의대 혹은 성대의대를 쓴 학생들이 가군에는 서울대의대를 지원하지 못하고 중앙대 혹은 경희대의대로 내려와야 됐지만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군의 서울대의대는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가군의 의대로 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백분위가 만약에 밀렸다면은. 반대로 연대나 성대 정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점수이지만은 나군의 서울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아래로 그 다음에 선호하는 대학이 중대나 혹은 경희대로 몰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른바 가위바위보 싸움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를 갈 수 있는 선은 여전히 분명히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굳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지가 자신이 받았던 과탐 원원이냐 원투의 조합에 따라서 달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망은 이런 거예요. 사실 서울대에 의해는 사실상 과투가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원원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0%는 아닙니다. 거기에 교과평가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울대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교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건데 많은 학생들이 교과평가를 잘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원원 학생들이 그것들을 뒤집어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자, 2번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 살짝 미치지 못한 학생은 어디로 갈까요? 예. 표준 점수상으로 좀 유리해서 서울대 의대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정작 100분위로는 높지 않아서 경희대, 중앙대 의대를 못 쓰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과연 어디로 지원할까요? 여기에서 이 답이 결국에는 나군의 지원 정향을 갈리는 열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연세대 정시 면접에 압박이 있어요. 자, 연대는 정시대 면접을 봐요.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점수가 100분이 표준 점수가 연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임에도 연세대 의대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점수를 남긴 걸로 가톨릭대나 성균관대나 울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연대 의대에서 정시에 대한 면접을 에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톨릭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를 지원하기가 조금 점수가 모자랄 것 같은 학생들은 오히려 정시 면접을 준비를 해서 연대 의대를 지원해서 한 번의 역전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안전잡기에 지원한 대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자, 면접이 연대 의대 정시 면접이 무서워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나보다 더 점수 좋은 사람들이 내려왔다면 오히려 안정을 잡으려고 간 것이 되려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연대 면접을 잘 준비해서 내가 연대 정시 면접에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연대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요? 자, 수학 144와 145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점수가 1점 차이지만은 그 1점 차이가 의대에서는 바로 지원 가능권. 서울에 있는 주요 의대, 이른바 메이저 의대로 불리는 거를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냐를 구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만점 1만 없으니까 144를 받은 것보다 145를 받은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평가잖아요. 서영고입니다. 자, 서영고 인원수를 보면 첨단학과 신설로 인해 서울대 인원이 좀 증가했고요. 연대는 거의 변화없고 고대가 조금 늘어났네요. 여기서 인원은 자연계에서 인원은 의대약대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인문은요. 자, 인문계열은 조금 모집 인원이 약간 준 더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자, 2024 서영고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요? 자, 수학은 표준점수 137 이상 돼야 돼요. 이게 원점수 88이에요. 원점수 88은 돼야지만 서영고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기기가 어렵죠. 자, 영어 성적에 따른 학과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왜냐, 연대는 영어가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고대보다 커요. 근데 이번에 영어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럼 2등급 받은 학생들은 쫄겠죠? 무서워하겠죠? 겁먹겠죠? 어떻게 갈까요? 자, 인문의 경우에는 과목 선택의 영향력 크게 받습니다. 왜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100분위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지만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는 물리화학을 선택을 해야지만 물리 또는 화학을 선택해야지만 지원하신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상위권에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연고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서울대 합격생 고등학교 유형별 변화.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만요. 2022, 2023 비교했더니요. 일반고가 0.9%포인트 증가했고요. 자사고가 0.7%포인트, 특목고가 0.2%포인트 감소했어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시의 지역균형 선발로 인해서요. 일반고에서 다수 합격생이 발생했습니다. 네. 학교 유형에 따른 서류평가 영향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자사고이기 때문에 특목고이기 때문에 더 좋다? 글쎄요. 일반고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던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거예요. 정량적인 교과 등급이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어요. 자사고에서도 여전히 교과가 4등급인 학생들도요 충분히 붙었어요. 즉 교과 등급이 높냐 낮냐가 서울대 교과평가의 점수가 높냐 낮냐를 결정하는 거 아니다. 서울대는 정량평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학생부 반영 비율을 서울대도 또 반영했고 올해 고대 반영했지만 고대는 어때요? 정량적으로 반영했지만은 서울대는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도 고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즉 교과 전형이 있지만 서울대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정년평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 합격선에 걸쳐져 있는 학생들은요, 분명히 교과평가에 대한 영향력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역균형은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커지 3점 이상은 내려간 것으로 보여요. 자연은 한 2, 3점 정도 내려간 것 같고요. 인문은 그 이상 벌어졌어. 5점에서 6점. 왜 그럴까요? 자, 인문 쪽 택한 학생들, 일단 우선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자연보다 적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문에서 그렇게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 대부분 어떻게 돼요? 수시 전형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까지 남아있는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균형에 대한 합격선 역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학교마다 2장씩 주어져요. 지역 균형. 그쵸?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학생을 추천할까요? 무조건 자연계 한 명, 인문계 한 명 추천할까요? 아닐걸요? 서울대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계열 상관없이 2명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왜냐? 자연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이 받은 점수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면은 교과평가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일반 전형보다 많이 반영되는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어때요? 인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없어지겠죠. 그쵸? 높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선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울대 과학2 폐지로 인한 참 다양한 부수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예. 물론 거기에는 모두 영향을 미쳤냐면요. 조정 점수. 2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환산점에서 1과 2는 3점이고요. 2는 5점이에요. 자, 서울대 환산점을 기준으로 볼 때 3점이면은 국어 표준점 3점. 한 문제 혹은 2문제를 공짜로 버는 거예요. 5점이면 어때요? 2문제 이상을 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투 선택한 학생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온 표준 점수로 인해서 표준 점수가 한 5점에서 6점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지원 가능권은 상승할 것 같다. 서울대 상위학과 경우, 의대, 치대, 약대 같은 경우, 그리고 상위 공대 일부의 경우에는 과학도 선택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될 겁니다. 이제 그게 한 서울대 농대 정도 혹은 공대 하위, 뭐 예를 들어서 조선해양 우주항공 같이 조금 공대 중에서 높은 쪽, 선호도가 높은 공대가 아니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공대의 경우에는 이제 투 선택자들이 그만큼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원론 학생들에게도 많이 열려져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경우 의대나 치대 그리고 수의대 약대의 경우에는 과투 선택자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넓다. 그러나 이제 의대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자유전공 학생들은요. 전공은요. 예전만큼 합격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요. 지금까지 최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자전의 합격성이 높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자전이 유일하게 원원 그리고 제2외국 보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내 점수가 좀 애매해서 굳이 투 보지 않은 학생 그리고 인문 쪽으로 넘어갈 생각이 아직 없었던 학생들 그래서 원론만 보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서울대 자전 내가 그냥 쓸 수 있네? 그래서 서울대 자전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대 자전의 입결은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굳이 투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유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늘어났다. 따라서 자유전공은 작년과 재작년의 입결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그동안의 자유전공 학부가 보여줬던 입결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인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작년보다 합격수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탐 일단 어렵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문 없잖아요. 그쵸? 인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계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설령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난다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과투가 없어졌잖아요. 그쵸? 과투가 없어졌으니까 원원 학생들 높은 점수를 받은 원원 학생들이 굳이 인문계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에 눌러 앉는다? 자연계에 눌러 앉는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올라가고 인문계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툴을 하지 않은 원년 학생,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2외국어를 함께 응시했던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잘 나왔으면은 나군에 서울대 인문을 쓰기보다는 서울대 자연을 쓸 확률이 높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쪽 인문, 경영이나 경제 쪽을 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점수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예측하는 거는 경영대, 그다음 사회과학계와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과탐 오늘하고 제2외국어 한 학생들 수학 88점? 미적분이 되겠죠? 미적분하는 학생들 정도가 한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인문계는 그러면 과탐이 유리할까? 사탐이 유리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인문계 끝선들은요, 인문계끼리 싸움이 좀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문계 학생 성적이 낮잖아요. 인문계 학생은 성적이 낮으니까 그 학생들끼리 결국에는 무서워서 학과를 낮추다 보니까 인문계 끝선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결국은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열심히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정시가 교과 전형이 실시가 돼요. 그렇죠? 교과 전형은요, 수능 80에 교과 전형 20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파이에서 교과 전형 파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내가 있던 파이에서 고대 파이에서 고대 정시 전형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떼어내서 교과 전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전형 합격 컷은 올라갈 거고요. 교과 전형 합격은 좀 더 낮출 가능성이 일단 크겠죠? 일단 예상하는 걸로는요. 교과 성적은요, 어떻게 해요? 학교 추천하고 같은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교과 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시뮬레이션 제가 돌려봤어요. 2022 정시를 좀 바탕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2023보다 2022 정시가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더 시뮬레이션 하기가 결과적으로 좋아졌어요. 왜요? 2022에는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잖아요. 그쵸? 근데 작년 정시는 국어는 쉬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재작년 구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22에 나와 있는 요 표준 점수가 아마 올해 예상되는 지원 가능할 수 있는 표준 점수가 아닐까? 뭐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고대한 공대의 그 지원한 내용입니다. 1등에서부터 15등까지. 이거보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15명, 합격선에 걸쳐져 있는 15명을 제가 뽑아왔어요. 자, 이것들을 뽑아와서 보니까요. 자, 일단은 다 설명하긴 그렇고 좀 특징적인 학생들부터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학생 보이시나요? 표준점수 407, 교과 5.37, 환산점수 681 받았던 이 학생이요. 이 학생이 동일하게 교과 전형에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그전에는 2등이었지만은 교과 전형에서는 몇 등으로 떨어져요? 무려 13등으로 떨어져요. 즉 상위 두 번째에서 하위 세 번째로 뚝 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교과 점수에서 미친 듯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8등에서 어디로? 10등으로. 왜? 교과가 4.5니까. 자, 밑에 13등 한번 볼까요? 교과가 3.0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13등에서 몇 등으로? 8등으로 올라왔어요. 그쵸? 자, 교과 전형시 1등 학생 보니까요, 요 학생이었어요. 세 번째 학생. 자, 환산점으로는요, 기존에는 3등이었는데요, 교과가 2.0으로 사실상 제일 높았네요. 그랬더니만,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은 1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벌어졌는가? 숫자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 숫자들 자체를 기억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아니라, 이 점수들 사이에 무엇?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교과 등급을 가지고 교과 점수를 돌려봤더니만 등급마다 점수 차이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부터 볼까요? 빨간색 3.0이랑 3.486. 자, 교과 등급으로는 0.466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환산 점수 차이로는 3.7 정도가 차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2.65랑 3.0이
약 0.4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에서의 점수 차이는 어때요? 195.4에서 193.8이니까 한 1.6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엄청나게 더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얘는 어때요? 0.76의 점수 차이지만요. 환산점에서는 8.48이고요. 0.8, 4.5나 5.3을 비교하니까요. 등급 차이는 0.8인데요. 점수는 무려 13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두 번째 학생이었죠. 굉장히 잘했던 환산 점수가 높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사실상 교과 전형 기회 자체가 어떻다? 무너진 겁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 교과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깎아먹잖아요. 의대도 한번 봤어요. 의대는 작년 거로 한번 봤습니다. 작년 거. 이거 2024로 정시로 표현했는데 2023입니다. 예.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자, 보시면은요, 환산점 6점 차이가 났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 학생이요. 근데 6점 차이가 어떻게 돼? 1.7점으로 좁혀졌어요. 2.1과 2.9 사이. 그래서 고대에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초반까지는 점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대 교과 점수 영향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3등급 이하부터는 교과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3.5 이하로는 사실상 교차 지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는 학교 학생들은 고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어때요? 내가 고대 점수를 갈 수 없지만 어떻다? 내가 한번 노려봐서 일반고에서는 충분히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고대 교과 전형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고에서는 전체적으로 교과 등급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한 1.5에서부터 2.5 사이 아닐까요? 보통? 예? 그러면 이 학생들끼리는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겠죠. 그럼 충분히 교과 전형에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수능이 잘 나오는 학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은 수능이 정도 잘 나오는데 교과 등급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 3등급 안으로만 들어온다면은 이 학생들은 오히려 상향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고대 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봤자 고대외 하위학과 정도 지원할 거예요. 근데 고대 내가 중위학과 정도 아니면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안정을 잡으려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 올려서 상향 지원하는 것이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대학별 교차 지원 비율이에요. 여기서는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교차 지원 비율이 높아요. 높은 이유는요. 그만큼 인문계 상위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대랑 고대 가운데서 왜 연대가 고대보다 높을까요? 교차 지원 학생들은 유독 연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연대의 반영 비율이 탐구가 적고 국어 수학이 높아요. 그래서 탐구가 많이 망가진 학생들이 뭘 더 선호해요? 연대를 선호하고요. 국어가 좀 망가진 학생들이 고대를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 자체가 과탐이 망가진 학생들이 좀 더 많으니까 연대 교차 비율이 높은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성적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요? 서성안 보겠습니다. 서성안의 자연의 올해 특징은 뭐예요? 다군이 신설됐어요. 성대 다군, 그쵸? 그리고 모집군이 이동했어요. 가군과 나군의 모집군이 서로 바뀌었어요. 예,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 서로 군을 바꿨어요. 가군에서 나군,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문은요, 성대 영상과 한문교육과가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그 외 제외하고는 작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서성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수학의 표준 점수는 133, 원점수로 따지면 84 정도는 돼야겠죠? 그 다음, 성대 영어 변표 영향력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성대는 영어 등급간 점수를 미리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발표했죠. 그 다음, 성대 다군 신설로 인한 입결의 변화는 어떨까요? 지원 경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영고, 서성안 정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군은 아예 지원하지 않거나 중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성대로 우르르 몰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대의 다군에 해당하는 입결은 그만큼 올라갈 거고 그 밑에 있던 중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모집군 변화로 만들어진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성대 자연계 모집군이 다군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가나다를 성대를 쓰는 조합도 있을 수 있겠고 어디를 안정 잡느냐에 따라서 연고대로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나군의 성대를 안정으로 잡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조합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어쨌든 안정으로 조합을 잡으려는 학생들이 분명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요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그 수요만큼 뭐가 되겠어요? 충원은 덜 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위로 올라가려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연고대의 경우에는 역시 인문과 자연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구조가 인문에 유리한지 자연에 유리한지 자연계 학생들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성대 영어 변표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점수 차이가 중요하다고요. 자,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이 나요? 26점이나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4등급 이하는. 4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미 3, 4등급에서 벌어진 만큼 사실 4등급부터 9등급의 점수 차이가 좁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3등급과 4등급에서 그 성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1, 2등급 점수가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1등급이 인원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성대에서는 2등급 받은 학생들도 겁먹지 말고 성대 지원하세요. 또 뭐예요? 혹시 실수 3등급 받은 학생들도 약간의 페널티는 있지만 너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받았다면 영어 설령 3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학 지원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점수를 와 국어 1등급이죠. 영어 1등급 132점이다. 이 점수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 이 등급 간 사이의 점수 차이를 통해서 성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는 것이 정확한 변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정시 사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성대 인문사회과학 계열입니다. 국영수의 한산 점수는 두 학생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요. 자, 둘 다 어떻게 돼? 탐구가 6566, 6665니까 표준 점수상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뭐 어디가 차이가 나요? 100분위. 이 학생은 9796, 이 학생은 9492였어요. 이 100분위에서 결국에는 A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A 학생이 합격했고 B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같이 봐야 된다? 100분위를 반드시 같이 봐야지 정확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학의 교차 비율이에요. 서성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성안 같은 경우에는요. 서강대가 어마어마한 교차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서강대는요.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세요. 가장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 수학 반영 비율이 제일 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센 게 국어고요. 탐구는 영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입결자로 서강대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들을 봤을 때 일부 학생들 중에서 탐구가 4, 5등급 받았지만 서강대 붙은 학생들이 존재해요. 단 그 학생들은 수학은 거의 다 맞힌 학생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문계에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강대에서 교차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상경계열도 역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세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교차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이 숫자가 아무리 읽어봤자 이 숫자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올해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올해 교차 지원 비율을 작년의 비율하고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성대는 어때요? 성대는 확실히 서강대 한양대에 비해서 줄죠. 왜 줄었을까요? 성대는 변표를 통해서 사탐 선택자, 사탐 변표의 변표 점수를 올려서 과탐하고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사탐에서 충분히 과탐 학생들하고 경쟁이 되었고 과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탐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넘어와서 인문 학생들에 비해서 좋은 변표를 받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보다는 서강대나 한양대 쪽으로 교차 지원을 틀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대가 속한 관악군에 서강대, 한양대 각각 포지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성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대에 해당하는 교차 비용은 조금은 서강대와 한양대에 비해서는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경외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원수 볼까요? 이화여대가 조금 늘어났지만요, 뭐 자연계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화여대 특징은 뭐예요? 계열로 모집한다는 거 특징이 있죠. 자연계, 인문계에 자연계열, 인문계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학과들만 따로따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경희대와 경희대 국제는 지원 경향이 달라요. 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 아마 대구 분들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요, 뭐 어차피 올라가는 건 서울로 올라가든 국제가 있는 영인 수원으로 가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서울 학생의 경우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서울 학생의 경우에는 경희대 국제로 갈 바에는 건대를 간다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다고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학생들의 경향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강남 쪽, 그 다음에 노원구 쪽, 그리고 서울에 이제 뭐 많은 지역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대가 학생들 놀기도 좋고 이것저것 많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도 넓고 해서 서울에 있는 경희대는 건대보다 확실히 선호도가 세지만 경희대 국제 캠퍼스하고 건대를 비교해 봤을 때는 물론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가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학과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건대의 어떤 선호 경향이 많이 올라와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많이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가기보다는 건대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분명히 같은 이원화 캠퍼스, 둘 다 본교 캠퍼스지만은 지원 경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성대의 경우에는요, 성대 자연계열이 수원에 있지만은 학생들이 그렇게 성대 수원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느끼고 성대는 수원에 있으니까 안 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요. 경희대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성대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중경외시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 표준 점수는 129점 이상 돼야 돼요. 수학 표준은 129점. 그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동점자 7,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7,000명 구간 기억나시죠? 거기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7,000명을 전부 나보다 점수가 위인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많이 제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을 제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학 표준 점수가 129점 정도는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대학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대는 어떨까요? 이대는요,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학생들의 성적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남학생 비율과 여학생 비율을 봤을 때 여학생이 실제로 몇 명 정도 차지하는지를 본다면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대 컷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중대 자연계 입결은 어쩔까? 다군요. 위에 나군의 성대가 딱 자리 잡았어요. 올해는 중대가 일종의 의대약대 그 일부 대학 제외하면은 뭐 서영고 계열에서는 그 블랭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은근 대장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장을 성대에게 뺏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중대 다군의 자연계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만큼 될까요? 분명한 건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경희대에 있는 독특하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확통 모집 지정 모집 단위가 있어요. 확통은 응시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상당히 조심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자, 인문계열 학생들 전반적으로 심리 상태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겁먹었어요.
뭐 하나는 안정으로 잡고 싶어요. 그럴 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학과가 어디일까요? 경희대 확통지정모집단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희대 학생들, 인문 학생들이 저를 선호하는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 안정적으로 잡고 나군하고 다군을 상향 지원하기 위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학 129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요? 수학 129보다 낮으면요. 국어에서 어마어마하게 만회해야 돼요. 힘들거든요. 예, 수학 129보다 낮으면 확실히 약간의 선이 그어질 만큼 힘든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탐구를 통해서 그거를 만회해야 된다. 정리하면 모두 하나는 잘해야 한다. 그 정도 잘하지 않고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를 지원하기에는 만만하지 않다. 자, 중대 사례 분석 잠깐 볼게요. 자, 중대는요. 대학명 세종대 나왔는데 중대예요. 죄송합니다. 좀 오타가 자꾸 있네요. 자, 중대는요. 수학의 반영비율 인문이 컸어요. 수학이 컸어요. 죄송합니다. 수학입니다. 말도 실수하네요. 수학이 더 컸어요. 그 다음에 탐구가 커요. 그쵸? 그랬더니만 자, 위에를 봤더니 A 학생이 자, B 학생보다는 어때요? 표준 점수 100분이 높지만 환산 점수로 볼 때는 B가 높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B 학생이 수학도 잘했고요. 탐구에서 100분이 훨씬 컸어요. 99가 하나 있죠. 그쵸? 91, 87 조합보다는 99, 82 조합이 조금 더 변표해서 유리하게 됐다. 그리고 영어가 B는 1등급이고 A는 3등급이었다. 영어 등급 차이도 제법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하고 B 보면은 100분위에서는 무려 22 정도의 차이가 났지만 어때요? 표점에서는 10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잘 본 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견외시 교차 지원 비율이에요. 확실히 서성한과 서영고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떨어지죠. 교차 비율이. 왜 그럴까요? 중대 경희대부터는 슬슬 인문 쪽의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어의 반영 비율 또한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국어가 그래도 좀 버틴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점수들이 나온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도 교차 지원에서 어느 정도 넘어오는 것들을 선방할 수 있었다. 외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문 계열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 자연계 입장에서 볼 때는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서영고 소성안에 비해서 교차 지원은 조금 내려앉은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래 건동원 같은 경우는 이것부터 줄 가능성이 클 수 있겠지요. 자, 건동홍숙에 대한 지원 전략입니다. 자, 동대가요, 첨단학과 증원으로 인해서요, 조금 더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자, 인문은요, 모집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이때부터 다군이 의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홍대가 등장합니다. 건대, 동대의 일부 인문계 모집 단위가 있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홍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다군이 의미 있어집니다. 자, 건대 중기세포공학과 한번 사례 분석 한번 볼까요? 자, 결국에는 A가 붙었는데 A가 B보다 뭐가 높았어요? 네, 수학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이 잘 봐야 돼요. 자, 탐구가 반영비율이 30만큼 셌지만 자, 두 학생을 비교하니까 95와 95는 똑같았는데 81과 85의 변표 차이를 보니까요. 1.3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작년에 건대 변표에서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반영비율이 셌다 하더라도 탐구의 불리함을 국어나 특히 수학으로 뭐 할 수 있었어요? 만회할 수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국어가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사전 부족한다 하더라도 수학의 4점도 높았기 때문에 그 점수로 인해서 A가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차 지원 비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확실히 조금 그 앞에 것보다 줄어든 느낌이 보이죠. 숫자 자체가요. 그리고 건대, 동대 이제 슬슬 국어의 비율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교차 지원 비율도 줄 수밖에 없다.
자, 건동홍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수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학은 사실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대학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수학이 뭘 차지하냐? 수학이 이른바 피벗을 차지해요. 수학이 피벗이에요. 수학이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와 탐구 조합으로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수학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조합을 같이 봐야 돼요. 국어와 탐구 조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홍대가 뭐예요? 순수 표준점수 반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대와 동대와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홍대가 순수 표준점수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의 경우는요, 국어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예, 국어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 다음 숙대 학과별 반영 비율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숙대는요, 학과마다 반영 비율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숙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대에서 내가 혹시 유리한 조합이 있는지 모집 요강이나 그런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학교의 선호도가 꼭 입결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건대, 동대, 홍대의 선호도를 얘기하면은 건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동대, 홍대, 그 다음 숙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입결은요, 홍대가 건대랑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홍대가 다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군의 위에 얼마 학과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군의 홍대가 건대보다는 전체적인 학과의 선호도는 떨어지지만은 입결로만 놓고 보면은 홍대가 건대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입결 순위로서 홍대를 지원하면 안 된다. 다군에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로는 홍대가 건대만큼 입결은 나온다. 자, 올해 정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들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좀 얘기해봤고 이거를 종합하면 어떤 얘기냐? 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상위권에 반드시 빈 공간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예.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 없고 그 중에서 일부 과가 몰려든다면 당연히 어딘가에는 비어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뀔지가 올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뭐가 연루가 될까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그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올해 안정을 잡으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질러서 순수하게 재수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차원이 바뀌어질 수 있겠죠? 자, 영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 2등급도 연대에 기회가 생겨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연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어 2등급은 연대에 가기 힘들다. 된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 그 점수 때는요. 생각보다 2등급이 많습니다. 1등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대 2등급이라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또 반대로 내 영어 1등급이라면은 내가 대부분의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기 때문에 동점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연대를 지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지요. 그쵸? 하지만 3등급은 여전히 연대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자, 예년보다 벌어진 수학 표준점수로 인해서 교차 지원 공간은 여전하다. 오히려 더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표준점 차이가 4점 정도 차이가 났지만 3점 4점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무려 11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교차 지원의 공간은 작년보다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 모집 단위의 대부분이 자연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 점포가 과탐에 비해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변수예요. 과연 각 대학에서 그러한 상황을 알고 사탐의 유리함을 얹어줄 거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식대로 혹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변표를 주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대 일부학과 다군 편성으로 해서 중대 다군은 자연계가 좀 컷이 내려갈 것 같아요. 첨단학과 계열은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대 입결은 수학 1, 2등급 내 남녀 비율에 좌우돼요. 올해가 좀 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수능 잘 본 학생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1, 2등급 내 여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여대 입결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여대 입결은 작년보단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고요? 높은 점수 받은 여학생이 적으니까요. 자, 이대는 일부학과 제외 통합 선발하고요. 자,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영역 점수가 좀 부족하다면 숙대 수학과나 통계학과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이 무려 50%나 반영되고요. 국어 반영 비율이 아주 적은 학과입니다. 대신에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중위권은 어떨까요? 자, 중위권부터는 동점자가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빈틈이 그만큼 덜 생겨요. 속된 말로 뚫리는 구간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위권은요, 작년 표준점수 합을 기준으로도 지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어차피 2등급, 3등급 오면은요, 표점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작년 표준점수 합과 올해 표준점수 합을 기준으로도 얼추 맞을 수 있어요. 단 상위권은 안 돼요. 왜?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가 더 올라갔으니까. 국어 만점 표준점수가 올라갔으니까. 홍대 국민대 그리고 서울과기대는 순수하게 표준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지원할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소신하고 안정지원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겠죠. 뭐는 하나 안정 잡고 나머지는 상향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요. 뚫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세 개 다 떨어질 수 있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을 잡아보자. 영어는 어때요? 최소 3등급은 돼야 된다. 4등급부터는 감점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영어 등급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위권은요. 성적 분포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이 달라져요. 자, 4개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지고국 같은 경우는 4개가 모두 반영하지만은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영어 등급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지원 카드가 많아지겠죠? 최소 2등급, 좋으면 2등급, 못해도 3등급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1, 2, 3등급 다 더하면 거의 50% 나와요. 그렇죠? 그럼 4등급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뭐예요? 영어로서 5등급, 6등급 받았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부터는 배치표가 의미가 없어요. 잘한 영역의 100분위가 높는 게 짱입니다. 자, 일부 대학은 한국사 비중이 높아요. 자, 정시에 다양한 예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측 프로그램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느 정시 예측 프로그램만 항상 좋은 예측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센제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프로그램의 우수성 굉장히 인정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프로그램이 담지 못하는 부분 또한 좀 있어요. 자, 진학사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진학사가 항상 맞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프로그램이 무조건 맞는다라고 하고 어느 특정 프로그램이 합격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반드시 합격하신 선생님들하고 깊이 있게 상담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 단점을 내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활용한다면은 매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정시 합격을 예측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참고점, 통계적인 분포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지원 가이드라인을 선정할 수 있고요. 근데 어때요? 경향성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숲을 보는 거죠. 나무를 보는 건 모의 지원이 있어요. 자, 학생의 지원 경향성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의 지원을 많이 이용하죠. 하지만요, 모의 지원 인원이 적은 경우에 예측 가능성 낮고, 그래서 모의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쏠림이 있고 역선택, 그리고 이른바 허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배우가 뭐라고 말하시는지 혹시 귀에 들리시나요? 예, 정시는 갬블입니다. 도박판이에요. 사실 정시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점수 받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원한 대학들 모두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점수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떨어진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다만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더 좋은 데에 갈 가능성이 면 높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겁부터 먹고 들어가면 실패할 수 있고요. 점수 분포상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 학과를 선택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점수, 어떻게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전략을 세우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2024에 대입해서 잘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